여러분은 지금 데이터가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이 모든 기술의 기반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양의 데이터가 있죠. 2023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120 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사실 감이 잘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1제타바이트가 1조 기가바이트니까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앞으로 거의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정말 지연 없이 또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로 현대 기술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 데이터 전송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숨은 주역, 서데스 기술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서데스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서더군요. 반도체 기업들의 생존과 미래 기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뭐랄까 전작적 자산이었습니다. 서데스가 무엇인지, 이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성장하고 있고 또 기술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서데스는 병렬 데이터를 직렬로 바꿔주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여러 개의 차선으로 한 번에 보내는 게 하나의 차선으로 보내는 것보다 빠를 것 같거든요. 왜 굳이 이런 변환이 필요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거든요. 핵심은 효율성과 물리적 한계에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여러 개의 차선, 즉 병렬 회로로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는 게 직관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속도가 기가비트 수준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문제죠? 수백 개의 데이터선이 바로 옆에 붙어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신호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크로스토크라고 합니다. 옆 차선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면 운전에 방해되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데이터선 하나하나마다 칩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핀이 필요하거든요. 데이터선이 64개면 핀도 64개가 필요한 시기죠. 칩은 점점 작아지는데 연결해야 할 핀은 계속 늘어나니까 칩을 만드는 비용과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칩 설계를 더 작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비용 절감과 효율화 기술로 시작됐군요. 결국 칩 설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느냐의 싸움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정보를 내보내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느린 차선 대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초고속 고속도로, 즉 직렬회선으로 압축해서 보내는 서데스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I/O 핀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칩 패키징 비용과 신호 관선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엔 비용 절감 목적이었던 이 기술이 지금은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특히 인공지능 워크로드가 중심이 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이 서데스가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스위치 칩의 게이터 처리 대역폭이 11.8tbs에서 51.2tbs를 거쳐서 이제는 101.4tbs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101.4 테라비트. 와, 초당 블루레이 영화 수천 편을 처리하는 속도인데 이게 하나의 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하려면요. 데이터가 다니는 길 하나하나, 즉 각 레인당 112기가bps, 나아가 224기가bps라는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구현하는 고성능 서데스 IP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정도의 기술적 요구 사양이라면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겠군요. 네, 2024년 서데스 칩 시장 규모가 약 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이 넘은 수준인데요. 이게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해서 2023년에는 28억 6천만 달러, 거의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4조 원이라는 돈이 이 작은 인터페이스 기술 하나에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성장의 중심에는 단연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오지 통신 인프라와 자동차 시장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도 흥미롭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술적으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브로드컴 같은 북미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성장률은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빠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아시아 시장이 커지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북미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기술적 변곡점이 아시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미 기업들은 원천 기술과 설계 자산, 즉 IP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죠. 하지만 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기지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작입니다. 5G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가장 촘촘하게 깔리는 곳도 아시아고요. 결국 설계는 북미에서 하더라도 실제 칩을 만들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레인당 100기가비트, 200기가비트라는 속도로 어떻게 데이터를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변조 방식의 진화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0과 1, 딱 두 단계의 신호, 이걸 NRZ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했습니다. 전압이 높으면 1, 낮으면 0. 아주 간단했죠? 하지만 속도가 56Gbps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빨리 0과 1을 바꾸다 보니까 신호가 뭉개져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4단계 펄스 진폭 변조, 즉 팸4입니다. 이게 현재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팸4, 동일한 시간 동안 2배 더 많은 정보를 보내기 위해 신호의 높낮이를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라고요. 잠시만요. 신호 단계를 4개로 나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미세한 전압 차이를 어떻게 시끄러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오류 없이 구분해낸다는 거죠. 제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팸4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NRG가 한 번에 1비트를 보냈다면 팸4는 신호 높낮이를 00, 10, 11, 11, 4단계로 나눠 한 번에 2비트를 보낼 수 있으니 효율은 2배가 되죠. 하지만 신호 단계가 촘촘해지면서 각 단계를 구분하는 전압 차이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외부의 작은 잡음에도 신호가 왜곡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레인당 448Gbps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팸4 방식으로도 한계가 온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업계에 아주 치열한 기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48Gbps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팸4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팸6, 즉 6단계 변조를 도입할 것인가. 이건 엄청난 트레이드오프를 동반하는 선택이거든요.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독이 든 성배를 고르는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선택이죠. 만약 팸4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만 2배로 높이려면 신호가 1초에 변하는 횟수, 즉 주파수가 112GHz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정도의 초고주파 신호는 회로기판을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손실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팸6, 즉 6단계 변조를 도입하면 주파수를 한 90GHz 정도로 낮춰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 단계가 6개로 늘어나면서 신호를 해독해야 하는 DSP, 즉 디지털 신호 처리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아날로그 회로 기술의 극판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디지털 반도체의 힘을 빌릴 것이냐의 싸움이군요. 이건 뭐랄까, 아날로그 기술에 강한 회사는 팸4를, DSP 같은 디지털 기술에 강한 회사는 팸6를 선호하게 되는 기업의 기술적 배경에 따라 전략이 갈리는 상황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부는 디지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100Gbps 이상의 속도에서는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일단 디지털로 변환한 뒤에 DSP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신호 왜곡을 보정하는 아키텍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DFE라는 건데요.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의 약자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할 때 앞뒤 문맥을 통해 잘 안 들린 단어를 유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신된 신호에 바로 직전 데이터를 보고 이 신호는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찌그러졌구나 하고 컴퓨터가 스스로 보정해 주는 거죠. 심지어는 인공지능처럼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시퀀스를 찾아내는 MLSD 같은 기술까지 동원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50dB 이상의 극심한 채널 손실, 그러니까 신호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도 원본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겁니다. 와, 정말 경이롭네요. 망가진 신호를 복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새롭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 전력, 성능, 면적의 균형을 맞추는 싸움이겠군요. 맞습니다. 반도체 설계의 3대 요소인 전력, 성능, 면적, 이걸 줄여서 PPA라고 부르죠. 이 PPA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것이 썰데스 설계의 핵심입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야 하니까요. 과거 자동차 서데스 시장은 특정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일종의 비밀 레시피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최근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표준화 경쟁입니다. 표준화 경쟁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한 업체에 거의 목을 매달고 있던 부품을 이제는 쇼핑하듯이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아키텍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셈이니까요. 마치 USB 포트처럼 어떤 회사의 제품을 꽂아도 작동한다면 자동차 제조사, 즉 OEM 입장에서 특정 부품사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칩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부품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기술이 경쟁하면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죠. 현재 이 시장은 어떤 세력들이 경쟁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개의 거대한 표준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피 에이파이 진영입니다. 업계 최초로 표준화된 자동차용 서데스 인터페이스로 2025년 9월에 이미 양산을 시작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죠.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의 링크앤코 모델에 실제로 탑재돼서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항하는 경쟁연합인 ASA입니다. 오토모티브 서데스 얼라이언스의 약자고요. 이들 역시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며 미피 진영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춘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특정 업체가 독점하던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현재와 과거의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한계점들이 결국 미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겠군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칩 내부의 통신 방식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칩 외부 연결의 혁신입니다. 칩 내부와 외부 두 갈래로 나뉘는군요. 먼저 칩 내부부터 살펴보죠. 칩 내부를 보면 하나의 거대한 단일 칩을 만드는 대신에 기능별로 최적화된 작고 전문화된 칩 여러 개를 결합하는 치블렛 아키텍처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레고 블록처럼 작은 칩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큰 칩처럼 만든다는 거군요. 그럼 이 칩넷들을 서로 연결하는 초고속 통로가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 역할을 UCI-E라는 새로운 표준 인터페이스가 담당합니다. UCI-E는 칩 패키지 내부의 아주 짧은 거리를 초고속 초전력으로 연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칩 외부 통신을 담당하던 썰데스보다 훨씬 적은 전력으로 수배 높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A, B, C 세 회사에서 만든 칩렛을 합쳐서 칩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인지 가리는 것부터가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패키징하기 전에 각각의 치블렛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완벽하게 검증하는 KGD, Known Good Die 기술이 아주 중요해졌고요. 말씀하신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업계 표준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분야죠. 칩 내부의 연결은 칩렛과 UCI-E가 담당하고 그럼 칩 외부 연결의 혁신은 무엇인가요? 데이터 속도가 레인당 224GDPS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구리선 기반의 전기 신호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신호가 멀리 가지 못하고 쉽게 왜곡되기 때문이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공동 패키징 광학, CPO 기술입니다. 공동 패키징 광학,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빗으로 총신한다는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반도체 칩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광학 엔진을 함께 패키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구리선을 통해 멀리 보내는 대신 그 자리에서 즉시 빛 신호로 바꿔서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아, 전기 신호가 구리선을 이동하는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신호 손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이디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 손실과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꽂았다 뺐다 하는 플러버블 광 모듈이 한 30W 전력을 소모했다면 CPO 기술을 적용하면 9W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칩 하나에서는 21W 차이지만 수만 개의 칩이 모인 AI 클러스터에서는 엄청난 차이죠. 이건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전체 설계와 냉각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CPU 분야는 현재 누가 가장 앞서가고 있나요? 브로드컴이 가장 앞선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2세대 솔루션을 발표하고 상용화 준비를 마쳤죠. 그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와 마벨 같은 기업들도 자사의 차세대 스위치나 AI 가속기 플랫폼에 CPU 기술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데이터 폭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시작해서 신호를 0과 1에서 4단계, 6단계로 쪼개는 변조 방식의 진화, 자동차 산업의 표준 전쟁, 그리고 미래의 칩렛과 광통심 기술까지 서데스는 그야말로 우리 디지털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4가지 핵심 트렌드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448Gbps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아날로그 회로의 극한에 도전하는 팸4와 더 복잡한 디지털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팸6 간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 패키징 광학, 즉 CPO의 부상이죠. 구리선의 한계를 넘기기 위한 광통신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 아키텍처로 자리 잡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분야의 변화였죠. 특정 기업의 독점 시대가 끝나고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 거대한 생태계가 열리고 있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4번째 트렌드는 에너지 효율 중심 설계로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속도 경쟁을 넘어 1비트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얼마나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느냐, 즉 비트당 에너지 소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될 겁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결국 이 에너지 효율 전쟁에서 이기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의 혁신 속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데이터가 흐르는 길을 만드는 기술, 서데스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